한때 대한민국에서는 청첩장을 돌리면 벌금을 내야 됐어요. 1973년에 이 새끼들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정부가 칼을 뽑습니다. 법을 아예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 그 처벌 조항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술과 음식물을 접대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객한테 밥을 주면 안 됐어요. 어기면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1973년에 200만 원입니다. 아파트가 350만 원이었다니까요. 결혼식 크게 했다라는 것들이 신문에 신상이 공개돼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표준 형식을 만든 게 누구냐? 얼마 전 결혼식장에 갔었는데요. 주례가 없고 신랑 입장이나 신부 입장도 좀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가장 좋았던 건 그 뻔한 결혼행진곡 있죠. 빰빰빠밤 빰빰빠밤, 이게 바그너의 결혼행진곡인데 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신부 드레스라든가 뭐 결혼식 끝나고 패백 가는 건 그대로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결혼식 가면 딱 떠오르는 그 공식들 있죠. 표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태와 이 프로세스들은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요즘은 좀 바뀌고 있지만 뭐 거의 표준 형식이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스포를 하자면요, 그 표준 형식을 만든 게 누구냐? 국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결혼식, 그러니까 주례가 있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식을 올리는 이런 결혼식의 형태는 정확하게 정답이 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물어보면 1888년 3월부터입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서울 정동교회. 지금 여러분 정동 가보시면 이렇게 덕숭 돌담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정동교회인데, 그 정동교회에서 배제학당을 세운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주례를 맡았죠. 그리고 신랑은 한용경이라는 사람이었고 신부가 과부 박씨였어요. 이름은 모르겠고 과부 박씨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과부잖아요. 조선시대 과부는요, 사실은 그렇게 지위가 높았다, 뭐 지위를 따질 정도가 아니었죠. 조선시대 과부 재혼이라는 게 진짜 힘든 시기였거든요. 아마 성종 때인가? 그렇죠. 성종 때 재가녀 자손 금고법이라는 게 생겨서요. 그러니까 과부의 자식이 재혼하면 그 자식은 과거도 못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차별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차별받던 그 과부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자체도 당시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과부가 또 그런 걸 했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런 결혼식이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장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엔 예배당 결혼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예배당 결혼식이라는 게 일단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같이 증인 형식을 하는 거죠. 결혼 증빙이라는 결혼 증명서에 당사자 있고 친권자 있고 사람들 증인들이 도장을 찍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던 구조죠. 그렇죠? 오늘날의 구조랑 좀 비슷하죠. 주례가 있고, 그리고 혼인서약 같은 것도 있고, 성혼선언 있고, 지금 결혼식의 뼈대가 여기 다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트렌드가 된 거는 1920년대 가서예요. 이때 신여성 나혜석과 김우영의 결혼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서, 여러분 요즘도 연예인이 뭐 하면은 저게 뭐야, 굉장히 트렌디하다, 나도 따라해야지, 나 혼자 산다에 뭐 소개되면 허리 마사지 기구 이런 거 소개되면은 그거 막 쓰듯이 그렇게 트렌드가 됐었습니다. 이 신식 결혼을 했던 게, 나혜석이 했던 이 신식 결혼이 모던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밌겠다,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시기에 복수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혼식을 하는 거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없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초간단하게 식을 올렸어요.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올려주고 쪽을 지어주고 상투를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결혼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결혼이라고 했는데, 정화수라고 하죠.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스몰 웨딩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나 굉장히 간소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서양식 웨딩이라는 건 당시에는 정말 화려한, 신문에 날만한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간소하게 이때 이미 양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식장에서 그런데 30분 뭐 좀 길면 1시간 안에 결혼식이 끝나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런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결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입니다. 그죠? 입장하고 줄에서 하고 축가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뷔페 가고, 물론 하객들은 뷔페 먼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뒤죽박죽 섞긴 하지만 뷔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끝나고 다 가면은 사람이 많아서 일단 먹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해도요, 1시간 진짜 널널하게 한다 해도 2시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팀이 들어와요. 거의 한 1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한 2시간 단위로 다음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결혼식 보고 제일 놀라는 게 속도예요. 아니 이거는 컨베이어 벨트 아니야? 공장에서 양산되는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죠.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전통 올해는 정반대예요. 신부집 마당에서 거의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게 하루가 아니죠. 하루 이틀 며칠에 걸쳐서 마을 축제로 치러지는 그 마을의 굉장히 큰 이벤트였다라는 걸 보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자, 이게 뒤집힌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다들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뭐 한 10대 후반 이런 데 올라와서 한 4, 5년 고생해가지고 뭐 또 하다 보면 눈도 맞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 단칸방에 마당이 없잖아요. 잔치를 차려줄 이웃집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요. 이 빈자리를 파고든 게 전문 예식장 비즈니스였죠. 그래서 예식장은 정말 이 영리한, 진짜 사람들이 이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은 또 머리가 반짝반짝 돌잖아요. 그러면서 영리한 발명을 하나 하는데, 원래 결혼식 후에 신랑 집에 가서 뭐 패백도 드리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예식장 안에 패백실까지 만들어서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통째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도 패백도 사진도 결혼의 전 과정을 한 건물 안에 패키지로 넣고서 그 패키지를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 드레스나 사진, 신혼여행 산업 같은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이게 결혼은 집안의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의 상품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상품이 되는 순간 결혼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식장 입장에서 수익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익률을 올리려면 이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빠르게. 왜냐하면 또 평일날은 잘 안 하니까 주말에만 쓰는데, 주말에 한 팀 이래가지고는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주말에 몇 팀을 우겨 넣어가지고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예식장의 수익률이 결정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팀을 우겨 넣기 위해선 그 식 자체가 짧아져야 되고요. 절차는 표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화돼가지고 개성적으로 하게 되면 준비하고 걷고 뭐 그 정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사람만 바꿔가지고 그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공장식 결혼식이 해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회전율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구나 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간소한 포맷 있죠? 이 포맷이 전 국민이 따르는 표준이 됐을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난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어, 좀 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데, 결혼식의 순서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다른 범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때 대한민국에서는 청첩장을 돌리면 벌금을 내야 됐어요. 장난 아니죠. 지금도 누군가 오래 연락 끊겼던 지인이 청첩장을 주면은 지금도 벌금을 내는 시절이면 막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벌금을 내야 됐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1969년에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홀례도 그렇지만 뭐 상례나 제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가가 정한 표준대로 간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허례허식 그런 걸 하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생긴 거거든요. 처음엔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 잔치라는 건 조선 500년의 습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몰래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마을 사람들 전체 대접 안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69년에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권하긴 했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973년에 이 새끼들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정부가 칼을 뽑습니다. 법을 아예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 그 처벌 조항에 뭐가 들어갔느냐?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청첩장 같은 인쇄물로 하객을 초청하는 거가 금지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환이나 화분 같은 것들을 진열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기도 힘들어졌죠. 그 다음에 답례품 증여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경조기간,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술과 음식물을 접대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객한테 밥을 주면 안
됐어요. 어기면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들어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벌금이 올라가다 얼마까지 갔냐면 200만 원까지 벌금이 가요. 아유 200만 원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지금도 200만 원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1973년에 200만 원입니다. 이때 1973년 200만 원 어떤 돈이냐면 짜장면 한 그릇이 120원, 130원 하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아파트가 지금은 반포주공이죠. 반포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350만 원에 분양이 됐대요. 아파트가 350만 원이었다니까요. 결혼식 때 어쨌든 밥을 주면은 200만 원을 내야 됐다니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래서 1973년 5월에 마지막 주말에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6월 초부터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돼버리니까 그 마지막 주말에 전국적으로 속성 결혼식이 열려요. 음식은 내야겠는데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줄줄이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단속 시작 전에 빨리 해치우자 이런 거죠. 막차를 탔던 거예요. 그 뒤로는 그래서 예식장들이 신문에 광고를 낼 때 가정의례 준칙에 호응한 결혼식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말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좀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970년대 말에는 대통령이요. 아예 자 이거 어긴 사람들 김모 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진과 함께 신문에 대문짝망에 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결혼식 크게 했다라는 것들이 신문에 신상이 공개돼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70년대가. 그런데도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이걸 고분고분 따랐냐? 아닙니다. 법 시행이 20년 정도가 지난 1992년에도요. 단속 위반 1위가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음식은 좀 증거가 남잖아요. 근데 청첩장 슬쩍 몰래 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 이거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1998년에 헌법재판소가요. 결국 하객 접대 금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1999년에 이 법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2000년 1999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치면요. 지금 한 26년 27년 그러니까 30년도 안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혼식도 이렇게 눈치 봐가며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결혼식은 그렇게 이게 위반이다 이런 게 사라졌지만 그런 결혼식이 만든 형식은 남았다는 거예요. 30분짜리 표준 식순. 그러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되는 거지 식순으로 보자면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 밥 먹고 흩어지는 이런 어떤 문화. 우리가 원래 결혼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30년 동안 해왔던 70년대부터 00년대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남아서 만들어진 표준형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30년간의 국가 개입이 결국 결혼식을 그 일정한 틀로 딱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것도 있죠. 이게 좀 전통적이다. 언제부터 계속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1970년대에 제조돼서 30년 동안 강요되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 편의점을 이제 계속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고 야 이거는 무슨 관습 같은 거다라는 그런 거일수록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경우들이 꽤 허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결혼식도 바로 그런 경우네요. 얼마 전 결혼식 갔을 때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양가 부모님의 덕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가도 아니고 한쪽 부모님만 와서 하시는데 주례 대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빨리 끝나겠구나라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진짜 서운하셨는지 주례보다 말씀이 많아.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한 20-30분 돼가지고요. 차라리 전문 주례를 하시는 분이면 저렇게 오래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주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주례를 서주느냐, 이거 자체가 그 집안의 어떤 사회적 지위이기도 했어요. 결혼식 가보면 저분이 주례야? 이런 식으로 저 다시 보이는데?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주례가 그랬냐라고 한다면 1888년 예배당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목사라는 권위자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권위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님으로 바뀌었고요.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그 사람이 바뀐 거지, 결과적으로 권위 있는 어른이 이 결혼을 보증한다라는 이 형식은 계속 됐던 겁니다. 그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례 없는 결혼식도 있고요. 스몰 웨딩, 셀프 웨딩, 그리고 아예 노 웨딩. 결혼식 안 하고 그거 굳이 할 필요 뭐 있어?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보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요, 결혼식의 주인이요 집안과 사회였다가 그게 개인으로 넘어오는, 이 두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한국 결혼식이 100년 정도의 이 역사는 계속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통홀의 주인은요 실제로 그 집안 그리고 마을이었어요. 마을 잔치였거든요. 예배당 결혼이 오면서 주인의 자리에 종교, 근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예식장과 바로 그 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주인이 됐고요. 그리고 가정일의 준칙 시대라고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때는 국가가 결혼식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130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식의 주인이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 이런 것들은 주례가 사라지고 스몰 웨딩이 뜨는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1888년 예배당 결혼식에서 그 등장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큰 전환기가 되는 그런 변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었던 결혼식, 사실은 서양 예배당에서 태어나서 예식장 산업을 통해서 자라고 국가의 단속으로 다듬어진 그런 100여 년에 걸친 발명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년 동안의 모양을 바꿔서 근데 이 결혼식이 이렇게 100년 동안 모양을 바꿔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결혼식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요거 하나만큼은 계속되는 하나의 딱 관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흰 봉투, 축의금입니다. 청첩장 사라지고 답례품도 금지되던 그 시기에도요 이 축의금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축의금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사실 축의금 도대체 얼마야 되는 거야? 이것도 너무 궁금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얼마나 해야 할까요? NH농협은행이 올해 공식 트렌드 보고서로 낸 그 보고서의 실제 제목이 이거예요. 결혼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고객 115만 명의 축의금 송금 데이터 이걸 가지고 533만 건을 분석을 한 결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빅데이터 돌리고 그 보고서를 낼 만큼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도대체 얼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서 계속 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얼마를 해야 될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액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축의금은 진짜 선물일까요? 이게 마음의 빚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만큼 받으면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라는 빚이잖아요. 빚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얼마 내야 하는지도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식편의점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축의금이 선물이냐 빚이냐 이거는 근데 원래 축의금은 돈이 아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밥을 무슨 수로 차려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잔치 비용을 같이 나눠내는 거예요. 일종의 포트럭 파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쌀도 한 대 갖고 오고요, 술도 한 병 가지고 오고 계란도 한 꾸러미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대접하는 국수를 하객이 같이 가져와서 보태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뭐 이런 말이요. 그 시대의 화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상 가면 결혼식 가면 국수 나오긴 하는데 뷔페 먹는데 국수 사실 잘 안 먹잖아요. 이건 너무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말의 화석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국수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동네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다 여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동네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몸으로 떼었어요. 잔치 전날 와가지고 전도 붙이고 상도 나르고 부조라는 말 있죠. 도울부 도울조. 그러니까 돕다라는 게 서로 상호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물은 현물, 물건이거나 아니면 노동력, 몸으로 떼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돈으로 바뀐 것은 산업화예요. 다들 도시로 흩어졌으니까 잔치 전날 가서 전을 붙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과 현물이 화폐로 환산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형태는 현물에서 돈으로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들어가면 입구에서 봉투 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방명록 쓰고요. 봉투 내고 그리고 접수하시는 분이요. 봉투에 이름을 확인하고 기록을 합니다. 장부에 적어요. 그리고 그 장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주가 가져가서 그걸 평생 보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댁 장롱 어딘가에도 그런 결혼식 장부가 보관돼 있을 거예요. 몇십 년 전 결혼식 축의금 장부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왜 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갚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보면서 누구 얼마였는지를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김 부장님이 우리 애 결혼식에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다음에 김 부장님 자녀 결혼식에도 최소한 10만 원은 들고 가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끝나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인지 다 뻔히 보잖아요.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1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을 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축의금 장부는 여러분 추억의 기록이 아니에요. 내 것 사진 찍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채권 장부입니다. 인류학에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고전이 하나 있어요. 마르셀 모스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1925년에 쓴 증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모스가 전 세계 선물 문화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뭐냐면 선물에는 3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줄 의무, 둘째는 받을 의무, 그리고 셋째가 갚을 의무예요.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받는 순간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묶는 사슬이다. 이게 인류학자가 전 세계 선물 문화를 보고 연구한 결론이에요. 한국의 축의금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인 거죠. 증여론의 아주 정확한 샘플이에요. 내가 낸 축의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집안에 예치해 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 경조사 때 그거를 회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의금은 축하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무이자 갯돈이다. 이자는 없어요. 대신 원금 보장이 어떻게 되냐면 체면으로 담보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쵸? 염치, 체면과 염치 이런 거로 담보되는 건데 이 프레임을 여러분이 딱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모든 현상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 갯돈 한 구자당 얼마나 할까? 5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요즘은 결혼식 얼마나 할까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축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공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AI나 아니면은 네이버 이런데 얼마 해야 돼? 라고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게 검색어 정말 많이 나오는 검색어라니까요. 그런데 전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안 친하면 5만 원, 좀 친하면 10만 원, 3만 원은 그렇고 7만 원은 좀 안 될 것 같고. 자, 이 시세도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원래 축의금은 홀수가 원칙이 였어요.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전통 음양론에서는 홀수는 양의 수, 기란수거든요. 그런데 이 홀수가 어쨌든 내가 3만 원 할 거냐, 5만 원, 7만 원 홀수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린 사건이 생깁니다. 뭘 것 같아요? 그렇죠. 5만 원권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이게 한 장 할 거냐, 2장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셈법이 바뀌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은 좀 애매하죠. 생각해 보면 5만 원짜리 하나에 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7만 원 하면 아 이게 뭔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7만 원은 축의금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지금은 5냐 10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객들의 평균 축의금이요 11만 7천 원이었습니다. 또 카카오 데이터를 봤더니요 예전에 2019년에 평균이 5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만에요. 와 이게 2배가 된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축의금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숨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11만 7천 원인데 가장 많이 낸 금액 평균에선 이건 최빈값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이 낸 건 뭐냐? 5만 원이에요. 전체 42.3%가 여전히 5만 원을 내고 있어요. 10만 원을 내는 사람이 39.7%로 맹추격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가 평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괴리가 뭐 때문에 생겼냐? 축의금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관계가 애매하면 5만 원 그리고 좀 가까우면 10만 원 근데 10만 원 다음에는 13만 원 이거 이상하거든요. 20만 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중간이 없어요. 20만 원 내는 사람도 7.5%까지 늘었고요. 100만 원 이상 고액 축의금도 지금 3%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1억 원 이상 송금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혼인 증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가 있게 된 제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 축의금 봉투가 상속의 통로까지 되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그런데 요즘에 이 개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10만 원 했으면 저쪽도 10만 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단이 뭐냐면 밥값입니다. 지금 서울 예식장 식대가 얼마 정도 하냐면 뷔페 기준으로요 6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강남권 같으면은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8만 8천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0만 원 내고 부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기본을 15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식 가는데 이거를 그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이제 또 5만 원 하긴 그렇게 해서 10만 원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와이프한테 같이 가자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야 그러면은 그 얼마짜리 식사를 준비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비싼 거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저 혼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는 사람도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밥값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서울 결혼식 오는 하객이요. 근데 10만 원을 낸다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20만 원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서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축의금은 축하인 건데 이게 식대 정산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내는 건 아니지 않냐. 하객 밥값이 부담되면은 하객을 줄여야지 왜 청구서를 하객한테 돌리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있고요. 또 이제 지방에서 KTX 타고 교통비도 10만 원 된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10만 원까지 하면은 이 사람한테 거기다가 또 20만 원 하라라는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식대 이거 말이 되느냐, 식대 때문에 내가 더 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논리를 가져가거든요. 이 갈등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갯돈 시스템이 전제하던 조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갯돈 시스템은 내가 주면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가 굴러가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 첫째는 언젠가는 서로 갚을 수 있는 관계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 둘째는 뭐냐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시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런 거 여러분 좀 열받아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5년간 연락 없던 동창이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 보내가지고 이거 가기는 그렇고 그 돈은 좀 내야 될 것 같고 얼마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럼 내가 지금 보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인가, 그 갚을 날이 올 것인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 지속성이 지금 그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면은 나중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점점 저출생의 비용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세가 어느 정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식대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2배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일 시세라는 것도 깨져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서울에서 지방 가면은 적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럴 순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갯돈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논쟁들 있죠. 참석 안 하면 얼마를 내야 돼? 모바일 청첩장만 받으면 이거 내야 돼? 밥 안 먹고 오면 이거 좀 깎아도 되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뭐냐면 계약서 없이 굴러가던 개가 깨지면서 벌어지는 정산 분쟁이에요. 예전에 배우 이서진 씨가 쉬게 참석하지 않으면 축의금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공감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왜 공감했겠어요? 다들 이 개에서 탈퇴는 하고 싶은데 먼저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상태에서 이서진 씨의 말이 공감을 받게 된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회사에서 축의금 걷는 총무가 단체 채팅방에 누가 얼마 냈는지 명단을 그대로 공개해서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야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총무는요, 이 시스템의 본질을 무심코 폭로한 것 뿐입니다. 축의금은 원래부터 기록되고 공개되는 돈이었다. 장부가 장롱에서 단톡방으로 올라왔을 뿐이라는 거죠. 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이 있는데, 축의금 문화는 과연 한국만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는 없나?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니에요. 특히 동아시아 공통으로 있는데 나라마다 규칙은 미묘하게 좀 달라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고슈기라고 하는데요, 친구 결혼식이면 3만 엔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액수는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지만 형식이 이게 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어요. 반드시 신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바꾼 빳빳한 새 지폐, 이게 너의 결혼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돼서요, 이게 구겨진 지폐를 넣으면 굉장히 신뢰래요. 그리고 지폐 장수는 반드시 또 홀수, 그러니까 여기도 홀수가 기란수다라는 게 있는 거죠. 짝수는 이게 나눠진다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살짝 연상시켜서 금지다라고 합니다. 봉투도 또 정해진 게 있어서 미즈아키라는 장식근이 달린 전용 축의금 봉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매뉴얼 문화잖아요. 이 축의금도 정확하게 매뉴얼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바오, 붉은 봉투를 쓰거든요. 붉은색을 또 기란색으로 좋아하잖아요. 행운의 색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는 정반대로 짝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 뭐 이런 그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최고의 숫자는 8이거든요. 8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파차이의 발과 좀 비슷한 그런 발음이어서 중국 사람들은 원래 8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축의금도 888위안, 8,888위안 같은 금액이 인기라고 하죠. 그러면 알겠어. 그 동아시아 쪽은 알겠는데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 결혼식은 축의금 봉투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대신 여기 뭐가 있냐면 웨딩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선물 목록이죠. 카카오 선물 같은 거 보면 나 뭐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딱 정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물할 때 그거 보고 얘는 이거 받고 싶어 하는구나, 리스트에서 비싸면 안 되고. 얼마 전에 누가 거기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 리스트 1위로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그런 사이트에 등록을 해놔요. 목록을. 이게 백화점이나 어떤 사이트들에 등록을 올려놓으면 하객들이 그걸 보고서 나 이거 할 거야 찍어요. 그러면 누구는 뭐 한다라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겹칠 일이 없죠. 그런 게 이제 토스터나 접시 세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요즘은 또 신혼여행 경비를 보태는 그것 또한 목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선물을 주는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자본의 상징, 자본의 그 논리예요. 이것도 어떻게 생겼냐면 1924년에 시카고의 마셜 필드 백화점이 처음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셜 필드 백화점이 지금 메이시스 백화점이 됐는데, 신부가 뭐
그릇이나 은식기 뭐 이런 거 원해 리스트 같은 것들을 미리 등록해두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 마셜필드가 선물 목록을 이렇게 게시한 게 1924년이고 제가 인류학자 모스가 증여론에서 선물은 사실 빚잔치다, 갚아야 될 빚이다 라고 얘기한 게 1925년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류학자가 선물이 채무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든 간에 현금이든 간에 선물의 본질은 같아요. 공동체가 세 가정의 출발의 비용을 나눠서 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동아시아만 또 그렇게 현금이 됐을까요? 이게 개나 품앗이 같은 전통들이 있었고 상호부조 전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압축 성장이 진행이 됐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 옆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서양은 산업화하는데 200년 300년 걸쳐가지고 천천히 해온 건데 우리는 이걸 한 세대만 해치웠다 보니까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사라졌지만 부주의 의무는 남아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공동체는 없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정산 수단이 현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의금 봉투는요, 어떻게 보면 압축 성장이 만든 압축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축의금은 축하의 표시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운영해온 무이자 상호부조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요즘에 그 개가 만기도 못 채우고 깨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가 왜 깨지냐면 밥값 때문에 식대가 이게 맞냐? 축의금이 이게 맞냐?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결혼식 자체가 비싸진 게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 결혼식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이게 물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구조가 있는 걸까요? 웨딩플레이션에서 제가 왜 그렇게 오르게 됐는지 그 정체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가만 상승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혼식 비용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용이 얼마냐? 이게 제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식 비용 얼마, 뭐 스드메 얼마 하고 시작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막상 결혼식장에서 뭐 하려고 하면 자, 이것도 옵션이에요, 저거 하면 좋아요, 스드메도 이게 기본 시작인 거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최종 가격을 모른 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웨딩플레이션, 결혼비용 급등의 진짜 정체예요. 우리가 아예 금액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이 상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이상한 시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으로요, 올해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이 2,139만 원입니다. 스드메 패키지라고 하죠. 스드메 패키지는 520만 원 정도 되고요. 결혼식장 비용이 평균 1,7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물가가 올라서 비싸졌다라고 하면 이 절반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수급의 붕괴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결혼식장이 정말 많이 망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돈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갯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면서 결혼식이 급감하면서 그때 예식장들이 정말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니까 미뤄뒀던 결혼 수요가 터졌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대거 진입을 했거든요. 줄어든 예식장, 그런데 수요는 폭발. 그러니까 인기 웨딩홀은 요즘에 1년 전에도 예약이 어렵다, 부르는 게 값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급 공급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둘째가 진짜거든요. 둘째 이유는 깜깜이 가격 구조 때문이요. 스드메 계약서를 보면 기본가가 있습니다. 얼마인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가는 일종의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하고 나면 추가금이 붙는 거예요. 드레스 피팅비 따로, 메이크업 일찍 받으면 얼리 스타트비 따로, 그리고 드레스 도우미 헬퍼비 따로, 29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요구해요. 촬영하고 나면 사진 원본은 또 별도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드레스를 나 혼자 어떻게 입어? 헬퍼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선택 옵션으로 빼놓은 거예요. 마치 이거는 자동차를 사는데 시트는 선택입니다. 핸들도 선택하시겠어요? 하는 거는 비슷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태 조사를 보면 추가 옵션 없이는 결혼 준비가 곤란한 경우가 67.7%라고 해요. 그러니까 셋 중 두 가지 옵션은 사실상 필수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시장이 가능하냐? 이게 그런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특수성이죠. 전 국민이 평생 딱 한 번 사는 상품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전제하죠. 결혼식 하는데 한 3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자, 이게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초보예요. 한 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학습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갑을 열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건데 이 정도 하면서 팍 쓰게 되죠. 이런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학으로 보자면 굉장히 희귀한 시장인 거예요. 이런 시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또 2024년에 웨딩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참가격 사이트에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는 정찰제까지 시행을 했지만, 하지만
하지만 그게 또 정부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웨딩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결혼 비용을 보면 2억 이런 통계가 있어서 그럼 나 결혼 못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 정확히 보자면 이 결혼 비용이 2억 2,500만 원 정도가 평균이 든다라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 70% 이상이요 집이에요. 신혼집, 전월세 보증금 같은 그런 주거비입니다. 예식과 혼수를 다 합친 결혼 준비 비용을 하자면 5천만 원 안팎 정도인데요. 물론 5천만 원도 크죠. 하지만 이 5천만 원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못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하자면 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이 호화 결혼식 때문에 못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넘기 어려운 벽은 사실 보증금인 거지 웨딩 플래션 같은 경우는 결혼을 괴롭게 만들지만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집값이다,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짚으면 이게 처방도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간소화 캠페인 이런 걸로는 혼인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혼인율이 좀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혼식은 비싸졌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웨딩홀이 계약할 때 요구하는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몇 명분의 식대는 무조건 내라. 그만큼 안 와도 웨딩홀도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요. 예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낮아진 선에서 딱 그 기준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객 수가 구조적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비싸지니까 신랑 신부가요. 하객 명단을 칼같이 추리는 거죠.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 친분을 보자니 식대보다 많이 할 사람 근데 식대보다 적게 할 사람은 요 사람은 아예 안 초청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몇십 년 전에는요 진짜 별의별 사람 결혼식에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야 같이 가자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 같이 건너서 하는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됐었는데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런 좀 친한 사람이라든가 부모님의 지인들 이런 정도 부모님이 초청하는 사람 이런 정도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객 명단을 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 결혼식 하객의 다수는 부모님 손님이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뿌린 이 돈을 축의금을 회수하는 품앗이 정산 행사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하객이 줄어든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을 남기는 그런 결혼식이 된 거죠. 결혼식의 주도권이 부모님에게서 당사자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의 최종 효과는 굉장히 역설적인데 가격이 오를수록 결혼식은 작아지고요. 작아질수록 당사자가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사자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집안이라든가 뭐 부모님의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몰 웨딩이나 주례 없는 결혼식이나 아예 식 자체를 생략하는 이런 커플까지요. 비용 압박이 결혼식의 형태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50년 전에 국가가 가정일에 준칙이니 뭐 청첩장 금지하고 월급 물려가면서 결혼식을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20-30년 동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가의 벌금이 못 해낸 결혼식 간소화를 시장의 가격표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간소화됐잖아요. 법으로 안 되던 게 식대 8만 원, 9만 원 되니까 야 이렇게 하느니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130년 전에 예배당 결혼식이 그랬듯이요. 우리는 지금 결혼식이 다시 발명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요. 예전에 뷔페, 뭐 흰봉투, 패백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서 유물처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결혼식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할 결혼식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 가볍게 지식 편의점이었습니다.